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올림픽 구상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와 맞물리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한 해 전쟁 위기설을 뚫고 본격적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가는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님과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신 문정인 연세대 특임 명예교수님 모시고 2018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시오. 네, 바로 좀 전에 북에서 우리의 회담 제의를 받아들이는 발표가 지금 나왔습니다. 신년사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는데요. 신년사 총평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지금 대응, 북의 대응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좀 전망을 좀 해주시죠, 분석. 신년사는 난 좀 육성으로 직접 들었어요. 네. 그리고 습관적으로 한 3번 읽습니다, 제가. 네. 네, 옛날부터 70년대부터 해와던 그 버릇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신년사는 좀 작년 거고도 좀 다르다 하는 느낌을 받았고, 특히 신년사의 그 앞부분 대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핵은 됐고, 이제는 경제 쪽에 좀 주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면서 이제 부문별로 과업을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남으로 넘어오는 걸 보고, 이게 지금 이제 핵 문제는 어차피 미국하고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남쪽에다가는 그에게 하는 것이 좀 급하다, 빠르다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서 일치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이제 만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남 파트에서. 금년에 그 북한이 지금 구구절, 네. 9월 9일 날 정권 수립 기념일이 구구절인데 70주년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뒷부분에 가서 금년에 2월 달 남쪽에서는 겨울 올림픽이 열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평창 올림픽부터 구구절까지는 좀 조용히 남북이 좀 조용히 상황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담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한 9년 정도 막막했던 남북 관계 이것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까 기회 문이라고 그랬었는데 그 기회 문이 열릴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어제 이제 뭐 정부 측에 이런 대북 제의가 나오기 전에 총리께서 그 북한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하셨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북한이 이번 회담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뭐 여러 가지 요구할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금강산 얘기도 할 거고 개성공단 얘기도 할 거고 뭐 그런 것이 이제 많이 계속 나올 텐데 어쨌건 그동안에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부에 있으니까 대북 접촉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대처해 나가면은 바로 그 기회 문을 평화협력의 어떤 대도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메시지 관리를 좀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 그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가 막혀 있을 때는 뭐 솔직히 트럼프 같은 얘기를 해도 뭐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뭐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북쪽을 자극할 수 있는 얘기 같은 것은 좀 되셨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선생님은 그 대미 메시지 핵버튼 얘기도 했고요.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신년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작년 신년사만 해도 사과로 시작했거든요. 네. 인민에 대해서 언제나 인민이 원하는 앞서지. 것을 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못했다. 네. 사과로 시작했는데 이번에 아주 자신감 갖고 시작했거든요. 소위 위대한 수령 김일성과 그 다음에 이제 장군님이 원하는 소위 핵무장력을 완성했다. 그걸 일종의 고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핵은 가졌고 이제 남은 과제는 경제다. 근데 경제를 잘 살리고 특히 인민경제를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인민경제를 잘 살리려고 하면 결국 남쪽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2015년 신년사에서도 그게 나왔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자. 완화하려고 남쪽국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남쪽국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그 모멘텀이 주어진 게 결국 아까 우리 정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북한 건국 70주년하고 우리 이제 동계올림픽, 거기서 표현을 이제 겨울 경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딱 맞아뒤니까 북한의 70년 소위 그 건국 사업도 축하를 하지만은 남쪽에 우리 동계올림픽도 성공적으로 돼서 남과 북이 다 서로 얻는 윈윈의 그런 세계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쭉 깔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핵무장력 완성됐다. 이제는 경제다. 경제를 위해서 남쪽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결국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자 이런 식으로 딱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상된 그런 발언들이 아니었느냐. 그러나 전반적인 톤은 상당히 정화가 됐고 과거처럼 도발적인 표현들이 없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도발적 표현은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우리는 핵 억지력 갖고 있다. 함부로 우리 치질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의 상위 그 방어적인 어떤 의도도 명시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는 먼저 쓸 생각 없지만 미국이 우리를 치면 우리는 반격할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니까. 그래서 그 핵무장용 완성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 대한 핵 억지력의 완성이다. 당신들이 우리를 치면 우리도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억지력을 구축하자. 이 가운데서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보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예상된 거죠. 네. 그 일부에서는 그걸 이제 북한의 평화공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평화공세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원하는 대로 나오는데 우리도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 다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도 오케이, 그래? 그럼 우리 당신은 그냥 대화할 용이 돼 있어. 바로 어저께 조명균 장관이 던진 거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북한 시간 3시 반에 또 우리 대화할게. 판문점 연락사무소 우리 서로 개통합시다. 이렇게 나오고 그것도 아주 그냥 전화통신문을 준 게 아니고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이 텔레비 나와서 그 발표하는 걸 보니까 어떻든 간에 결과는 어떨런지 모르지만 남북관계에 하나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된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내가 좀 지어놓을게요. 왜냐면 독자나 시청자들께서 좀 미리 좀 알아두셔야 될 대목입니다. 그 핵단추 얘기를 가지고 여기는 미국에 대한 위협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 뒷부분에 가면은 핵 선제 불사용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핵 보유국으로서 소극적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 이거죠. 네, 소위 네거티브 세큐리티 어슈런스. 핵 선제 불사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얘기는 미국이 자기네들을 건드리지 않는 한 나는 이건 누를 일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핵단추라는 단어 때문에 어저께 하루 종일 보수 쪽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대화를 하려고 그러냐.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분도 텔레비 토론에 나와서 그런 취지로 정부를 비판하던데 그건 아니다. 근데 또 하나는 지금 작년 한 해 동안에 남북관계 다 틀어막고 미국과 기싸움 말싸움을 하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끝났기 때문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에 이제 대화로 나온다. 선 핵무력 완성 후 남북대화 이 순서를 가지고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말려든다 하는 식의 또 해석을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북한의 평화공세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정권 수립 이후에 남쪽에 대해서 계속 해왔던 그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평화공세라고 해서 그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거니까 회담에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전략 전술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남북대화에서 북쪽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남쪽에 정책이 있으면 우리는 대책이 있지. 그런데 북쪽에 그런 정책이 있으면 우리가 대책을 미리 잘 세워가지고 대처를 해나가면 돼요. 근데 이 회담 반대론자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북쪽이 무슨 장난을 칠지 모르는데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일종의 그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논리로 자꾸 그 반대론을 펴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쪽에 그런 평화공세 전략이라든가 또는 평화공세 전략 뒤에 숨어있는
나름의 노림수가 있죠. 우리가 그거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대책을 잘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핵단추 얘기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갖고 있다. 핵단추는 너희들 끝이다. 라고 하는 후에 그 발언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북에서도 김정은이가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한 거 아닌가 보고요. 그 다음 평화공세 얘기는 그래요. 위장 평화공세다 또는 진정성이 없다 얘기를 하는데 우선 만나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기해봐야 하는 거고. 우리 북한이 뭐 위장 평화공세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걸 기회로 잡아서 진짜 평화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지난 3년 동안 대화도 한 번 못 해봤는데 만나서 대화하고 그다음 협상하고 거기에서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와서 우선 남북한 관계도 개선이 되고 그런 것들이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그 이상 바랄 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북이 위장 평화 공세이기 때문에 대화 나가서는 안 된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또 대화하는 게 북한이 이제 핵무장력을 더 완성시키기 위한 일종의 시간 벌기 작전이다. 그것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북한에도 이미 갖고 있는 거고 지금 대량 생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대화해서 그거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소위 북한 그 핵무기 체제라고 하는 걸 고도화 정교화 시키고 그 다음에 소위 규격화 시켜서 대량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연시키는 게 우리의 과제지 그냥 얘기하지 않고 북한을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이익에 어긋나는 것 아닐까요? 그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전략적 인내의 시대가 끝났다고 얘기한 것도 또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고 한 것도 결국은 대화를 위해서 대화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였는데 북이 평화 공세를 한다면 우리도 같이 평화 공세를 하면 될 것인데. 그리고 북핵 문제 24~25년 터진 뒤에 24~25년 동안에 대화가 있으면은 남북 대화가 됐건 미북 대화가 있으면은 그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킬 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화를 통해서 그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걷어들일 수 있는 초보적인 수준에서라도 걷어들일 수 있는 반대 극부가 있는 눈에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도 그 핵 활동을 뭐 중단하거나 아니면 미약하게 했었는데 완전히 꽁꽁 틀어막아놓은 지난 9년 동안에 핵실험을 5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북 대화도 없고 미북 간에도 접촉도 없던 뭐 물밑 대화는 있었다고 하지만 공식적인 미북 대화가 없던 그 작년 한 해 동안에 지금 미사일 발사만 해서 이제 몇 번이에요. 지금 뭐 15번에 뭐 20발을 쐈던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대화가 됐건 미북 대화가 됐건 대화가 없는 동안에 북핵 능력 또는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다는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서 이제 직시를 하고 어떻게든지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테이블에서 뛰쳐나가지 않도록 붙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자꾸 그 회담장 밖에서 해봐야 뭐 하느냐 하는 얘기는 결국 북핵 능력의 고도화를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서울올림픽 때만 해도 북이 올림픽 참가 한 해 만에 하다가 결국은 끝에 불참을 했고요. 그게 이듬해 이제 세계 청년학생 축제는 평양에서 성대하게 치르죠. 이게 체제 경쟁으로 여겼을 텐데 이번에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평창올림픽을 언급하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게 사실은 조금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북이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제 핵무장을 완성했다는 그 자신감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대화 국면이 열렸는데 지금 북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여기 여러 가지 뭐 애로점은 있을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남과 북이 이제 실무회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위급 회담, 장관급 회담을 하고 하면은 오늘 북한에서 이성건 발표하는 거 보면은 결국에 실무협의하고 실무협의라고 하는 게 이제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이제 실무협의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이미 제기해 놓은 게 결국에 적십자를 통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대화가 있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대화 제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북한의 전략은 이럴 거예요. 우선 남북 대화한다는 건 한반도 문제를 국한하자라고 하는 걸 얘기할 거고 그리고 아마 남북 대화하는데 이제 북에서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은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있고 그다음 미국의 독자적 제재가 있지만 결국 남북한 간의 경제적 교류 협력도 하자라고 이렇게 나올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어려운 점도 있겠죠. 그럼 국제 제재 국면을 탈피하지 않은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북한하고 어떻게 경제 교류 협력하느냐 이런 문제도 이제 거기에는 이제 깔려져 있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거는
북한은 핵미사일 문제는 얘기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건 어떻든 또 포함을 시키려고 그럴 거고, 그리고 핵미사일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이 낄 소위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게 북한의 입장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이제 현 정부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긴 있겠죠. 그러나 하나 중요한 것은 아마 우리 정 장관님께서도 과거 그 사례도 있지만은 육자회담 진행 과정에서 북한이 안 나오고 했을 때 우리 정 장관님께서 현직 장관일 때 이제 평양 방문해갖고 당신들 우리랑 얘기하는 게 결국 북미 대화에도 도움이 된다. 육자회담 재개에도 도움이 되고, 사실 그 결과로 사실 북한 친구들이 육자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북미 그 대화도 이루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당장 핵하고 미사일 문제를 북한하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빨리 실망하지 말고 남북 관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보면서, 그리고 남과 북 사이에 신뢰가 생기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서울을 통하면 미국하고도 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끔 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여지가 상당히 많아지고 진짜 우리가 운전석에 앉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핵미사일 문제를 전제 조건을 내걸고 북에서 얘기하면 판이 깨질 가능성이 많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대로 인도적인 문제, 그 다음에 군사적인 그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회담, 이런 것들 쭉 하면서 국제제재의 그 범주 안에서도 북한하고 경제교류 협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짧은 시간에 큰 어떤 전환 국면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워낙 회담 경험 많으시니까 북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수가 다 보이실 것 같아요. 지금 북이 지금까지 보여온 걸로 봤을 때 이번 회담이 일단 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회담의 성격이 있고 군사당국 회담의 성격이 있고 적십자 회담 성격을 아울러 갖췄으니까 요 세 분야가 들어가면서 그걸 이제 우리의 통일부 장관과 북의 조평통 위원장이 수석 대표를 맡는 뭐 이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 어저께 그 통일부 장관이, 조명군 장관이 고위급 당국 회담이라는 그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 고위급이라는 것이 북쪽에서는 총리급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90년대 초에 있었던 남북 총리급 회담을 우리는 남북 총리급 회담이라고 그러지만 북측은 북남 고위급 회담이라는 표현을 썼거든. 근데 지금 무슨 총리가 나서가지고 북쪽에 박봉주 총리나 우리 쪽에 이낙연 총리가 만나는 식으로 되는 경우에는 범위가 너무 커져요. 어떻게 보면 1포인트 내지는 3포인트 이내로 지금 회담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시작은 총리급으로까지 올라가면은 너무 이제 판이 커지고, 그래서 북쪽이 지금 아마도 평창 문제부터 얘기를 하고, 그리고 평창 문제 얘기하면서 틀림없이 한미연합훈련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이제 문 교수님이 말씀하신 축소에서 끝나지 말고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한미 간에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 내가 얘기할 수 없고. 근데 하나 지금 그 옛날 얘기를 못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되면 2002년에 HU 프로그램 문제가 터진 뒤에 2003년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미국에서 그 베이징에서 3자 회담을 해봤죠. 우리 빼고 중국, 미국, 북한 해봤는데 잘 안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5자 회담을 하자고 그러고 6자 회담 하자고 그래가지고 북쪽이 받느냐 마느냐는 그런 이제 그 시기에 장관급 회담이 열렸어요. 내가 평양 갔었는데 그때 2003년 4월입니다만은 작심을 하고 북한한테 얘기를 했죠. 설득을 했죠. 지금 해야 된다. 그리고 회담이 만약 성사돼가지고 미북 간에도 얘기를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중간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역할을 좀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 혼자 듣지 말고 분명히 국방위원장한테도 보고하고 외교부에도 건네줘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육자회담 받겠다고 해가지고는 8월달부터 회담이 시작됐는데 실제로 그 권고를 북한이 받아들였어요. 1차 육자회담 전체 회의를 하고 난 뒤에 다 이제 돌아가면서 기조 발언하고 오후부터는 개별 회담을 하게 돼 있는데 북측 수석대표가 우리 측 수석대표를 슬그머니 빈방으로 밀더라는 거예요. 얘기 좀 합시다. 근데 사실 그 전에 우리 수석대표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육자회담 그 과정에서 북측이 미국의 소위 그
진위 네. 또는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석을 요구하면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다. 네.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 수석 대표가 지금 이수혁 의원인데 왔어요. 와가지고 저쪽에 부상이 저를 슬그머니 밀더니 자기는 오전에 미국의 발언을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남쪽에서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는 식으로 묻더라는 거예요. 각주를 달아달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그런 것이 이제 몇 번 되풀이 되니까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있으면 그리고 육자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장관급 회담이나 차관급 회담이 임박했을 때는 켈리가 제 방에 3번이나 왔어요. 제임스 켈리가. 다음번 남북회담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미리 좀 조율해가지고 육자회담이 열리면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전에 좀 뭐라 그럽니까 외교부에서 그 데마르시에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북한도 우리말을 듣는다는 얘기고 네. 또 북한이 남한하고 이 얘기를 잘 하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이게 잘 풀리더라. 네. 나는 이번에 제안한 걸 보고 아까 그 서울을 거쳐서 평양으로 아니 워싱턴으로 가려고 그런다는 얘기도 나왔었지만은 네. 바로 지금 핵 문제 일체 얘기 안 했지만 남북 관계를 복원해 놓으면은 결국 미북 대화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걸 저 북쪽 사람들은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북이 지금까지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대화하지 않은 이유가 있거든요. 첫째 이유는 사실상 그래요. 우리 문재인 정부가 너무 미국의 경도가 됐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우리하고는 사실상 소위 교감이 없고 미국에 너무 경도가 됐고. 신년사에도 그 대목이 있죠.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제재 압박을 유엔이나 미국에서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한국이 이렇게 왜 또 앞서서 미국보다 앞서서 제재 압박을 너무 많이 얘기한다. 뭐 이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 남쪽은 이미 동맹파들이 다 잡은 것 같다. 뭐 희망을 많이 가졌었지만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 우리랑 대화를 통해서 뭔가 얻어낼 게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설득을 잘하면은 결국 북한이 제일 과제는 뭡니까? 지금 자기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유지하는 가운데 소위 제재 국면을 탈피해서 좀 많은 걸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 얻는 거에 대한 지혜는 우리 쪽에서 옵니다. 얻는 거에 대한 소위 제재를 푸는 여러 과정이 있어서 지혜는 사실상 서울 정부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북한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하고 바로 온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 뭘 우리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상당히 잘해야 돼요. 북한에 우리가 요구할 것도 분명히 얘기하고 그다음 북한이 원하는 것도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다음 그걸 주변 국가들에게 우리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하여간 남북관계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 이제 관계를 좀 개선을 하고 남과 북 사이에 여러 제약은 있지만 그 안에서 좀 신뢰를 쌓으면은 우리가 미국 그냥 북한 미국뿐만 아니고 북한하고 중국 관계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 역할이 반전이 되고 보다 더 소위 긍정적이고 소위 주도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기대해 볼 만한 문재인 대통령도 여태까지 얘기했던 촉진자, 운전자론, 이게 다 두 분 지적해 주신 남북 관계를 축으로 해서 남북 관계를 풀어서 북도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하고 주변국의 지혜도 모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그 연합훈련 얘기를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연합훈련 얘기 아마 이제 회담이 열리면은 북한으로서는 우선순위 1번 의제로 거론을 하려고 봐요. 왜냐하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려면 우선 환경부터 평화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리로 나오겠죠. 근데 그게 이제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는 이 평창올림픽 끝나고 나면은 재개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북한한테는 별로 매력이 있는 그건 아니에요. 연기는. 내막적으로 어디까지 지금 한미 간에 협의가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쪽은 막 중단을 바랄 거고 중단 바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사적으로 일단 압박이에요. 대단한 그 고통입니다. 북한한테. 아니 B1, B2 이런 것들이 막 그냥 한 바퀴씩 돌고 가면은 그거 북한으로서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뭐 병력과 뭐 그 이 장비들이 막 동원된 훈련을 하는데 그거 거만 나면은 그건 비정상이죠. 2017년 내내 그랬죠. 그럼 네. 두 번째 이쪽에서 엄청난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훈련 아니에요. 네. 그 북쪽도 거기에 대응까지는 못하지만 대비를 하려면 네. 저쪽에 지금 병력과 장비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거 공짜 아니에요. 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없는 살림에. 네. 뭐 우리가 1조 한 5천억 달러의 GDP 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한 4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37, 8분의 1밖에 안 되는 살림에서 그걸 그 대응하려면은 저게 등골이 휘는 일이야.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반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연기는 북한한테는 아니 매를 안 때린다고 해야지 조금 있다가 맞아 일 끝나고 그건 별로 매가 없어. 그러니까 중단을 요구할 거고 네. 최소한 축소? 네. 예를 들면 이게 한미연합 훈련의 규모가 연평도 저쪽에 포격 이후에 좀 규모가 커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평도 이전 수준으로 축소라도 이게 될 수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뭐 참을 만하다. 내지는 견딜 만하다. 이게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와 관련된 합의가 쉽게 이루어져야만 평창 올림픽을 올림픽에 참가하는데 참가단의 뭐 규모라든지 뭐 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징성을 높이는 쪽으로 아마 북쪽이 협조를 하지 않겠는가. 사실은 그러니까 규모 축소가 아니라 예전 수준으로 복귀시키는 것이고 그게 아직은 모르고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이 개념적인 문제점인데 안 그래도 어저께 미국에서 또 한창 또 해프닝이 있었죠. 네. 그 폴리티코라고 하는 이제 네. 잡지에 나온 건데 미국 기자들이 이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앞에 그러니까 당신 그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연습을 포즈 네. 중단시킬 준비가 돼 있냐. 한마디로 노 했죠. 아니, 그러니까 포즈라고 하는, 포즈, 노. 그러면서 스케줄링 조정은 가능하지만 포즈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용어로 네. 우선 중단한다라고 하는 축자적 의미로서 서스펜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중국과 러시아가 얘기하는 쌍중단, 네. 소위 그 더블 서스펜션 네. 해서 북한도 핵미사일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네. 미국도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는 게 서스펜드가 있고 네. 두 번째 포즈라고 하는 건 네. 우리 번역으로 휴지죠. 네. 잠깐 그 휴식 기간을 주는 것. 그 그렇지.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제 휴지를 그 휴식 기간을 이제 두는 포즈의 개념이 있고 세 번째는 딜레이 연기의 개념이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리스케줄링. 지금 올림픽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기에는 저 한미 연합 군사 연습이나 훈련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니까 유엔총회 올림픽 휴전 결의 리스케줄링 이걸 재조정을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지금 막 뒤죽박죽으로 혼동해서 쓰고 있어요. 서스펜드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안 받을 거예요. 그건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서스펜드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우리 대통령께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발사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불법적인 거고 한미 동맹 간에 하는 군사 연습과 훈련은 합법적인 건데 불법과 합법을 어떻게 교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서스펜드는 안 받을 거예요. 근데 포즈라고 하는 건 지금 훈련하려고 하다가 잠시 휴지기를 갖는 것 그건 제임스 매티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쪽에서 많이 쓰는 게 연기, 딜레이 한다는 것. 그걸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리스케줄링. 스케줄을 재조정하는 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자, 2월 하순부터 3월 중순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키 리졸브라고 하는 그 지휘소 연습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실제 병력을 동원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CPX라고 해서 GS에서 컴퓨터 사이뮬레이션 갖고 하는 이제 연습이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3월 하순부터 4월 하순까지 파울 이글 독수리 훈련인데 독수리 훈련이 원래는 미군이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 한 3,000명 정도가 동원이 되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그 2010년 천안함 사건 나고 연평도 사건 나니까 6,000명까지 올렸다가 더 올렸죠. 우리 쪽엔 한 옛날 뭐 미군이 규모에 관계없이 20만 명 정도를 동원하던 우리 자체 훈련이죠.
근데 문제는 리스케줄링을 하게 되면은 이걸 지금 3월, 4월에서 하는 걸 이제 다시 그 스케줄 재조정하거나 지연을 하잖아요. 네. 딜레이를 하게 되면 8월에 또 을지 프리덤 가디안이 있잖아요. 네. 오버랩이 돼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미군 병력 또는 장비라고 하는 것을 어디 한쪽에다가 소위 그 기다리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계속 그러면 움직이죠. 전구, 네.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이 배틀 티어터라고 네. 하는데 이렇게 순환 배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8월에 가야 하는 거니까 뭐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동계 연습 훈련하고 이제 하계 네. 연습하고 합쳐서 한 번밖에 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그게 사실상은 축소가 규모가 되는 거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가 근데 이제, 있을 수 근데 있는. 이제 북이 요구하는 중단은 우리가 받기 힘들 거고 네. 대신 스케줄 재조정을 통해서 연기하는 건 가능한데 네. 연기를 하다 보면 지금 우리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연습의 스케줄을 보면은 금년에는 한 번 정도 을지할 때 합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런 축소, 느낌이 결과적으로 생길 수 축소가 있습니다. 되지. 그러면 그게 축소가 되는 건데 이걸 이제 북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죠. 지금 저 북에서도 미국의 침략 전쟁을 중단하라, 핵 전쟁 연습을 중단하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틸러슨 장관도 최근에 그 얘기를 다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올림픽 휴전 기간이 52일이고 그 다음에 남북 대화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북이 1월 안에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죠. 그러면 북이 마지막으로 화성 15형을 쏜 게 11월 29일이고 12월, 1월, 2월 최소한 3월 말까지 올림픽 휴전 기간이 유지가 된다면 최소 넉 달 정도는 사실상의 쌍중단이 잠정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쌍중단이라는 표현 쓰지 말고 그럼 그게 미국이나 또 네. 한국의 또 보수적인 분들은 너무나 민감하게 네. 말씀하시니까 포즈가 그러니까 네. 남과 북이 네. 또 남 미국 그리고 북한이 네. 자발적으로 군사적 훈련이나 연습을 중단 또는 지연을 시키는 작업 네. 이런 게 있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남북한 간에 우선 첫째는 그렇게 하고 나면은 평창 올림픽 성공적으로 잘 치를 수 있고 그쪽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아니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아니 유엔 총회에서까지 네. 평창 올림픽을 쉽게 해서 평화 올림픽으로 하고 그간에 휴전하자라고 하는 걸 내걸었고 네. 그다음 국제 올림픽 위원회 관례로 봐서도 네. 전쟁을 하는 당사국끼리도 올림픽을 하게 되면 사실 휴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거 뭐 그리스 시대도 그랬다니까. 네, 네. 뭐 그런 사례로 봐서 그때는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4월 말까지는 네. 그 기간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한반도에 네. 저희 그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네. 하면은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대화와 협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어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자꾸 의도적인 협상을 통한 쌍중단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평창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네. 우리 이런 조치 취했고 북한도 조건 없이 네. 그 조치를 취해지면은 네. 거기에서 신뢰가 생기는 거고 다른 대화도 생기는 거 아닐까요? 네.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92년에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91년에 남북회담이 한참 열릴 때, 그때 아까 말씀하신 고위급 회담이 열릴 때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남북 기본합의서도 체결했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했고 성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당시 상황을 좀 지금 시점에서 반추해 보면 여러 가지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상황이란 게 탈냉전 막 시작될 때입니다. 77 선언 이후에 예비회담 그렇죠. 8번, 본회담 8번 그렇죠. 했죠. 예. 이제 91년에 들어와서 그 남북 간의 기본 합의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타결 향해서 네. 달려가는 그 중간에 7월쯤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미국 쪽에서 한국에다가 남북 간의 기본 합의서도 중요하지만은 북한에 지금 핵 활동이 좀 그 징후가 있으니까 네. 이걸 막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같이 체결했으면 좋겠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그 정보를 주면서 그런 요청을 하니까 노태우 정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문제를 남북 간의 총리급 회담에 이제 그 아젠다로 네. 상정을 해서 협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북한의 핵 활동을 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네. 북한이 그동안에 시비 걸어왔던
남쪽의 주한미군들이 가지고 있던 전술 핵무기를 다 들고 나갑니다. 네. 미국이. 미국의 협조를 끌어낸 것은 미국이 자발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당시에 노태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한테 요청을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미국이 협조를 하도록 만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92년 이제 팀 스피릿은 안 합니다. 네. 그리고 팀 스피릿을 안 했기 때문에 92년 한 해 동안에 회담이 내 기억에 1년에 한 52주밖에 안 되는데 네. 거의 한 40회 이상 네. 뭐 총리급 회담, 고미테 그 분야별 회담, 각종 당국 회담이 각 분야 네. 각 분야 회담들이 이제 수시로 열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통일부가 정말로 참 할만했죠. 일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합의서도 많이 만들어내고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교류 협력도 활성화되고 하는 그 와중에 미국 쪽에 군산부 합체나 국방부 쪽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북한의 핵활동 징후를 또 다시 또 찾아내가지고 정보를 흘리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해 들어가는데 그때는 그 청와대 장악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임기 말이니까요. 임기 말이고 그 당시에 국방부가 그 시기에 정부에 고위직에 있던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할 만한 분한테 들었는 대통령의 허락 없이 국방장관이 그냥 93년 팀스피릿 훈련은 재개하는 걸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결정을 해버리고 이제 떠난 거지.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무슨 그분이 북한에 대해서 좀 그 강경 내지는 보수 입장이었기 때문에 팀스피릿 훈련을 재개한 것이 아니라 노태우 정부 말년에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의 저게 그 죽이 맞아가지고 네. 그 재개하기로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그런 팀스피릿 훈련이 재개라고 하는 결정을 보고 북한은 93년 3월 달에 NPT 탈퇴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91년 1월 21일 날 김용순 비서를 뉴욕으로 보내서 미국 국무부 부장관한테 수교만 해주면 주한미군 철수를 앞으로 요구하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그 간청을 했는데 거절당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는 92년 한 해 동안 IAEA를 시켜가지고 계속 특별사찰 요구하지 또 93년 팀스피릿 훈련 재개한다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구나. 아니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교를 해달라고도 거절. 그리고 IAEA 시켜가지고 특별사찰 강요. 그리고 팀스피릿 훈련 재개. 그야말로 삼중고 앞에서 살 길은 핵밖에 없다 하는 식으로 결심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최종적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그 최종 목표를 두고 네. 일단 회담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어떤 여건은 남북 대화에서 어떤 남북 관계 개선 복원이라고 하는 데서 만들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럴 때 나는 뭐 다른 데서 얘기했지만 우리 국방부가 잘해야 돼요.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무슨 한미연합 훈련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또는 딜레이를 해서 뭐 가을 쪽으로 밀어놓거나 하는 연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는데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 그냥 건성으로 뭐 얘기했는데 안 됩니다 하는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이번 회담은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한테 부탁해가지고는 제대로 안 돼요.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한테 확실히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한미연합 훈련 관련해서는 북한한테 조금 희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뭐가 결론이 나도록 한미 군사상국 간에 긴밀하게 협력을 해라.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북핵 문제 해결에 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장 공사를 하자 말이야. 네. 이런 식으로 회담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92년 세링은 사실상 도널드 그렉 대사 자서전을 회고록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술핵 주한미군 전술핵 철수하는 것은 사실상 당시 쿠슈만 8군 사령관하고 게리 럭 사령관하고 도널드 그렉 대사하고 미국 사람들이 주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술핵을 군산에 계속 두는 게
군사적으로도 효용성이 별로 없고, 그다음 그걸 또 유지하려고 하니까 네.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그다음 북한은 당시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사용도 하지 않을 그런 전술핵 여기 갖다 놓고 그렇게 인력 그다음 예산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네. 이런 것을 사실상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 대사 돈 그렉한테 얘기를 하고, 돈 그렉 대사는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부통령일 때 안보보좌관을 8년을 해서 네. 관계가 좋기 때문에 네. 바로 연락을 해서 이제 해결이 됐던 거거든요. 남북한 간에 이제 기본 합의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결국에 한국 정부 측에서 요구한 게 팀스피릿 잠정 중단을 하자. 왜냐하면 남북 회담만 하면 북쪽에서 요구하는 게 팀스피릿 그 중단을 주장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돈 그렉 대사가 이제 부시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고, 그 검토를 해서 중단을 했는데 왜 93년에 재개를 했느냐? 그 한국이 요구해서인 게 아니고 딕 체니가 당시에 국방장관이실 때, 네. 딕 체니는 왜냐하면 93년에 다시 또 이제 NPT 탈퇴 문제가 나오고 세이프가드 규정에 소위 그 수능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원래 딕 체니는 미국의 군산복합체국 가까워요. 나중에 그 부시 2세가 왔을 때도 국방장관 하면서 결국에 전쟁을 많이 했던 이유도 결국에 그 양반이 방산업체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딕 체니가 결국에 이걸 다시 재개해야 된다. 북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국방장관 일반적으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국방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한국이 그냥 결정 받아버린 거예요. 수밖에. 근데 이제 돈 그렉 대사한테 그래서 그건 제가 이제 직접 물었어요. 네. 뭐 그 자서전에 회고록에도 나왔지만 왜 당신이 그걸 항의를 안 했느냐. 자기가 볼 때는 이걸 그렇게 대규모 미 본토에서 그 병력들, 이게 사실상 팀스피릿의 핵심이라는 건 북한에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그 소위 작게 502치는 거에 따라서 소위 한반도 유사시에 미 본토에서 대규모 병력을 소위 공수하는 훈련하는 게 상당히 큰 거였거든요. 네. 근데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그거의 그 유용성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게 많아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브룩스 사령관이 아주 좋은 얘기 했잖아요. 한미연합 군사훈련 문제,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중지하고 연기할 것이냐. 하여간 그분 얘기는 동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그랬거든요. 동맹이라는 건 한국과 미국과 협의거든요. 네. 그냥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포즈라고 하는 것, 일시 중지, 휴지하는 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결국 한국 정부가 이미 제안을 했고 미국은 검토 중에 있고, 네. 제가 북한이 저렇게 나온 상황에서는 미국 정부도 꼭 남북 대화에 판을 깰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게 나올 건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중단이냐, 재조정이냐, 연기냐, 네. 잠시 휴지하는 거냐, 이 해석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자발적 결정으로 분명한 거는 하여간 그건 뭐 미국까지 다 포함해서 평창 올림픽이 평화적으로 치러져야 된다. 그러나 이 평화적으로 치르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에 어떻게 평화를 구축했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한국 미국 사이에 또는 북한 사이에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하자는 건 제가 볼 때는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있는 핵무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고, 네. 어쨌든 금년 한 해만이라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해서 위협적인 도발적인 그 위협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한 번 시작된 회담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네. 정부가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하고도 협조를 긴밀. 이거 뭐 미국의 협조 없으면 남북 관계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게 우리의 참 그야말로 서글프지만 불편한 진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가 잘해야 돼요. 통일부는 대북 사업만 잘하면 되는데 이 국방부가 한미 간의 군사 문제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사단을 일으키지 않도록 최전선에 좀 잘.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대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때 이제 그 스티브 보스워스 대사가 네.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하는 한반도 상황을 얘기하는데 아마 그때처럼 한미 관계가 조율이 잘 된 적이 없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모든 총괄은 우리 임동원 국정원장이 네. 당시 하고 계셨는데, 임동원 국정원장이 스티브 보스워스하고 거의 돌아가는 거 사소한 것까지도 다 얘기해주고, 그러면 스티브 보스워스가 일반 소위 그 외교 라인을 통하지 않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한테 바로 전달하고, 그 다음에 올브라이트 국방장관, 국무장관은 그것을
당시 클린턴 대통령 바로 직보를 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사이에 임동원, 스티브 보소스, 마들린 올브라이트 요 멤버들만 있었대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은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했죠. 왜 우리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임동원 장관님께 여쭤봤더니만 임 장관님은 엠바시 패싱이로구만. 그러니까 한국 쪽에 나가게 되면 언론에 다 샌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황원탁 수석이 바로 끝나자마자 뉴욕 가서 클린턴 대통령 만나서 브리핑 직접 해줄 수 있는 아주 보기 드문 일인데 그런 게 가능했다는 거니까 아마 우리도 지금 남북한 대화하는 건 좋지만 그걸 미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는 상당히 있을 거예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이제 취임 1주년 다 돼가고 이미 최고의 압박, 그 다음에 최대의 관여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난 1년간 사실 앞부분 압박뿐이 없었거든요. 미국도 이 남북 사이의 대화 국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떠실지요? 미국에 대한 전망을 좀 해주시죠. 지금 상황은 기본적으로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조윤 같은 조윤은 언제까지 그 자리 있을지 모르겠지만 틸러슨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틸러슨하고 조윤이 있는 한은 뭐 그분들 주장은 1월 말까지 북측하고 대화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북한이 우리랑 대화하겠다고 그러면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안 할 거로 보거든요. 그 조건이 지켜주는 한은 틸러슨 조윤 라인을 통해서 북한하고 대화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미국 대사 같은 분은 강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행보와 증거를 보이지 않는 한은 대화할 수 없다는 거니까 문제는 국무부가 그걸 어떻게 설득을 해서 그 북한이 지금 뭐 선언적으로 우리는 핵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얘기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결국에 북한하고 대화를 하느냐. 이게 상당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거는 장 장관님께서도 지적을 했었지만은 남북 대화가 활성화가 되면은 북미 대화는 그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이유는 간단한 게 우리가 미국을 제낀 상태에서 북한하고 대화만 한다면은 그건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남북 대화를 미국과 항상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조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가능성을 미국 측에서 많이 볼 거예요. 그러면 북미 대화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 넉 달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결국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이 해결 국면으로 입구까지라도 데리고 가지고 가느냐 이게 지금 관건일 텐데요. 글쎄 뭐 우리 북핵 문제 관련해서 우리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이제 미국이 북핵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문제인데 첫째 우선 미국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핵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무슨 인권 문제에다가 무슨 사이버 안보 문제에다가 뭐 다른 문제 다 넣다 보면은 하나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미국이 북핵에 역점을 두면서 거기에 올인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이 보다 현실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죠.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얘기했지만 자기들이 핵 억지력은 이제 현실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입장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핵무장력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인지는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갖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까 입구론 출구론 얘기를 했지만은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인 소위 징표를 보여야 대화를 하겠다. 그럼 대화 안 하겠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뭐 동결, 검증 가능한 동결이라고 하는 것을 입구로 내놓고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출구로 놓는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미국이 조금 북한에 대해서 좀 유연성이 있어야 되겠다. 아까 비핵화 문제도 그렇고 뭐 쉽게 해서 한미 군사 연습과 훈련은 우리의 소위 그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우리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뭐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에 북한이 비핵화 다 하고 결국에 완전히 소위 우량 국가로 거듭나면 그때 북한에 대해서 수교를 고려해 보겠다.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북한이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우선 동결하고 두 번째로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시설과 그리고 핵물질에 대한 검증 가능한 폐기가 있을 수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이제 핵무기의 이제 폐기인데 이 과정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앞부분에 더 큰 인센티브를 주자 이거죠. 북미 수교라든가 평화협정이랄지 뭐 평화협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주는 그런 유연성 있는 자세가 입구에 놓자. 그 입구 또는 입구 가까운 데 넣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건 북한 지금 핵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과거같이 퀵 픽스 솔루션 뭐 소위 즉석 처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각 갖고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핵 문제라고 하는 게 아까 지적했습니다만은 이게 자기들이 안위와 관련된 문제고 체제와 관련된 문제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관련된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 안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핵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접근 그런 점에서 육자 회담도 재개가 되고 그 안에서 뭐 북미 뭐 그다음에 미중 그다음에 뭐 한중 한미 남북 북중 다양한 양자 채널도 열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선 포괄적인 자세를 갖고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처방을 낸다라고 하면은 요건 이제 미국의 문제 아니고 이제 한국의 문제하고 관련되는 건데 아까 뭐 남남 갈등도 얘기도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하여간 북한 핵 문제를 푸는 데는 저는 보수 진보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에게 사활적인 문제고 우리의 안위를 진짜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의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보수 쪽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나누고 협의를 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하나의 그 수렴점을 만들어야 우리가 남북 대화도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미 관계도 잘할 수 있지 안해 문제도 잘해야만이 북한 문제 해결의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지금 트럼프 정부의 지금 북핵 정책은 최대 압박과 관여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최대 압박 쪽에 이제 방점을 찍고 쭉 추진해 왔죠. 근데 이번에 남북 대화가 만약 시작이 돼서 잘 순항을 하면 바로 그거를 디딤돌로 해서 미국도 관여 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 유도하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소위 비핵화라는 결과를 받아낼 것이냐 말 것이냐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미국 간에 자기들이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좀 장외에서 서로 직접 대화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얘기해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한국으로서는 지금 남북 대화가 순항하는 그 과정에서 미국 간의 접촉이 그동안은 뭐 물밑 접촉 몇 번 했었다고 하지만 공식적인 미북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만들어주면은 결국 이제 최대 압박에서 관여로 넘어갈 수 있는 명분이 미국 정부에도 생길 수 있고 그 미국 간의 대화가 시작이 돼야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의 물론이죠. 미국 정부에도 이게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압박보다는 대화가 훨씬 비핵화를 빨리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겠다 하는 식으로 거기도 여론이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줘야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 북, 미 정부에 조언을 좀 해주신다거나 요런 거는 좀 유념해 달라거나 요런 거 있으시면 각각 좀. 하여간 우리 정부는 하여간 북한이 저렇게 우선 적극적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중요한 계기로 삼아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데 하나의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그 과정에 있어서 결국 북한하고 대화하는 게 뭐 진보들의 잔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런 말을 그런 비판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보수 쪽 분들하고도 많은 논의를 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구해라는 거고 그다음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 정 장관님 지적하셨지만 우선 조건 없는 대화 좀 나서라. 조건 없는 대화 나서고 대화 국면으로 나가게 되면은 무슨 어떤 돌파구가 열릴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 제가 줄 수 있는 말은 너무 경직된 사고 하지 말아라.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행동 보이지 말아라. 세 번째, 자제의 의미가 왜 중요한가를 다시 재음미 한번 해봐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충동적 도발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소위 절제된 자제가 북한의 국익에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것 하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북에서는 뭐 영원히 이제 핵무기를 가진 국가로 생각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언젠가는 핵을 포기해야만 북한의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평화와 안전이 올 수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부국 강병을 지금 북한이 생각한다면은 핵무기 없는 부국 강병도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관님 어떠십니까? 그 대북 정책 또 남북 관계 통일 정책은 사실은 세 가지 그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네. 우선 첫째,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돼요. 국민들이 절대 반대하는 것은 뭐 아무리 좋은 그 정책도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그러지만 북쪽이 절대로 못 받을 그런 내용의 정책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을 우선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반수 이상은 좀 지지를 하고, 북쪽도 글쎄 성에는 안 차지만은 그 정도는 나쁘지 않다. 일단 시작을 해보자 하는 정도는 돼야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정도가 돼야만 국제적인 지지도 끌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자는 얘기는 너희들이 일단 해봐. 그래서 내가 바라는 쪽으로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근데 좀 지켜보길 거야. 김정은 위원장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도 지켜보겠다는 뜻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의 비판적 입장이라고 할까, 반대하는 여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가 여기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그리 알고 나중에 결과는 기다려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게 상세하게 이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북 협상에서도 힘이 생깁니다. 이쪽에서 계속 잡아 당기면은 저쪽에 여기서 100% 지지를 받는 그런 정부라야만 우리가 북한을 우리 페이스로 끌고 갈 수가 있지. 이쪽에서 뒤에서 잡아 당기고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면은 북한도 그거 가지고 그야말로 무슨 이간질, 틈새 벌리기, 갈라치기, 여기에 그런 작전을 쓰고 싶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국민 홍보 내지는 설명에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미국이 결국 북미 간의 직접 대화, 미국 간의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여건만 만들어주면, 그 촉진자 역할을 하면은, 그러면은 아마 이 상태가 그대로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지속될 수 있고,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 간의 화해 협력 모멘텀은 유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올해 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2년 뒤에는 도쿄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리고, 또 2년 뒤에는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다시 열리고요. 동북아에서 4년 기간 안에 3번의 올림픽이 열리고, 이 기간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북핵 위기를 극복해 내보자라고 강조를 했는데,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문이 이제 열리고 있으니까 이 문을 활짝 열고 큰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말씀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한겨레가 마련한 신년 특별대담 2018년 한반도 전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다지는 2018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